4번 했죠. 5번? 5번. 부동산 수요 공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맞는 것은, 틀린 건 4개. 자, 1번. 주택 장기 공급선이 우상향한다는 것은 주택 산업 비용 일정이고 비용 상승이니까 이 공급선은 비용입니다. 비용. 공급 비용이니까 코스트가 더 들어가니까 우상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향 일정 틀렸습니다. 증가. 2번. 주담대 상승하면 주택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DTI 상승하면 수요 감소한다. 둘 다 증가죠. 돈 많이 빌려주면 둘 다 수요가 증가. 틀렸다. 부동산 가격 상승 예상 시에 투기 수요가 증가하여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곡선 우측 이동은 수요 증가, 수요 변화 양 떼죠. 틀렸습니다. 4번. 주택은 비동질적이므로 주택시장은 수요 공급 분석을 통해 그 시장을 분석할 수가 없다. 주택시장 분석 못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장지역 분석이란 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이거 우리 주택의 효용, 서비스일 때는 동질 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집에 갔더라도 주거 만족도 입장에서는 동질로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다 다르지만 효용, 인문적으로는 동질로 만들 수가 있어요. 틀렸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에서도 동질에다 놓고 가정을 하고 하잖아, 그죠? 동질. 그다음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균형 상태인 시장에서 건축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균형 가격 상승하고 균형 거래량은 감소한다. 건축 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아파트 공급이 감소해버리죠.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맞네. 5번이 맞다. 6번. 다음 중 부동산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 시장 실패는 시장 성공을 상대적으로 보면 되죠. 정동진 다수. 정보가 비대칭이어야 되는데 3번의 정보 대칭이니까 여기 답이지. 3번이 답이지. 그 다음에 제약서비스 개별성 이질. 진퇴가 부자연스럽고 독과점, 소수, 독점, 다수가 아닌. 그래서 불안정 경쟁시장인데 한마디로 공공재 부족. 공공재는 사적 시장에서 원칙적으로는 거래하기 힘들죠. 그래서 부족 생산, 부족 소비가 될 수밖에 없고, 외부 효과, 시장 실패, 시장 외부니까 시장 누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규모 경제 되면 독과점이 돼버리죠. 시장 실패 요인이다. 3번이 시장 성공 요인입니다. 틀렸죠. 자, 시장에 대해서 우리 40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자, 7번. 부동산 시장에 있어 외부 효과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4번.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이 크죠. 그런데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적다. 틀려버렸지. 부의 외부 효과. 부의 시장 외부 효과는 당연 사회적 비용이 크다 해야 됩니다. 틀렸죠. 자, 이것도 우리가 41페이지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매년 출제되면서 무수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41쪽에 확인. 8번. 부동산 시장의 정보와 효율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것. 간단한 그냥 틀린 것만 보고 패스하겠습니다. 자, 2번.
부동산 거래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시장이 아무리 불안전하더라도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했죠. 그래서 정보 비용이 수반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우리 이렇게 했죠. 추가 정보 비용 1,000만 원 써가지고 추가 수익이 1,000만 원이 나온다면 이거 할당효율적이 됐어. 정상 이윤이니까. 그 정보 비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문제가 아니라 할당효율적이냐 할당효율적이 못하냐에 따라서 초과이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비용하고 상관없다. 2번이 틀렸다. 정답. 자, 9번. 1년 후 인근 지역 혁신 도시가 들어선다는 정보가 있다. 이 정보 현재 가치는 얼마냐? 자, 현재 시점, 1년 후 시점. 1년 후에 혁신 도시가 들어오면 내 땅값이 4억 6천짜리가 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3억 4,500만 원짜리가 된답니다. 들어올 가능성이 60%, 0.6, 안 들어올 가능성이 40%, 0.4 곱해가 더해버리면 평균값이 나오죠. 1년 후 기대값인데 현재 가치 할인해야 되니까 나누기 요구 수익률이 15%다. 1.15 하면 현재 가치가 나오네. 요건 또 계산기를 두드려야 돼요. 계산기를 좀 복잡합니다. 계산기 두드려야 돼. 이렇게 하면 3억 6천 나온다. 3억 6천. 근데 확실히 들어온다 하는 걸 확실히 알면 4억 6천만 원짜리다. 100% 1 나누기 1.15 하면 바로 현재 가치가 얼마입니까? 현재 가치가 4억? 네, 4억이 나오네. 4억. 이건 강성. 미래를 확실히 알 때, 모를 때 3억 6천은 중강성, 미래가 확률 분포로 주었을 때, 요 차이가 바로 4천만 원 정보 가치다. 이 4천만 원을 4천만 원 줘야 알 수 있다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 것이고 1,000만 원만 주고도 4천만 원짜리 가치를 얻을 수 있으면 초과 이윤, 투기이윤이 발생한다. 자, 이런 유형은 눈으로 그냥 냄새 나는 숫자가 나와서 금방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요건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데요. 조금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것은 또 제끼도 상관없습니다. 자, 10번. 인근 지역의 수자들 월 평균 소득이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변하니까 그러니까 소득이 몇 프로 상승했습니까?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같으면 400만 원 분의 100만 원, 4분의 1, 25% 상승했다. 맞습니까? 퍼센트로 계산하면 빠르다 이랬습니다. 빠르다. 당해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200세대에서 250세대로 변했습니다. 그러면 200분의 50이니까 200분의 50은 25%죠. 25% 증가했다. 소득 탄력성이 얼마냐? 25를 25로 나누면 1이지 1. 화살표 같은 방향이니까 플러스 1. 플러스는 돈 많이 벌 때 더 사면 정상제죠. 정상이다. 그래서 1번 답. 탄력성. 우리 19페이지 탄력성. 10회분 할 때는 요약집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반복 확인이니까
지금 그대로 패스합니다. 10회 할 때 요약집을 바로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패스. 자, 11번. 다음 중 부동산 공급 곡선 우측으로 이동시킨 요인이 아닌 것은 공급 곡선 우상향, 우측 이동, 호재. 이동 요인에 속하는 것은 생산 조속 가격이 비싸면 악재죠. 좌측입니다. X. 대체재 가격 하락. 저게 싸면 그걸 공급하지 않고 요걸 공급을 증가합니다. 이게 답이죠. 맞는 말. 그래서 2번이 맞다. 정부의 건축 규제가 강화되면 악재니까 좌측.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값, 택지값이 상승하면 악재니까 좌측. 주담대 이자율 상승하면 악재니까 좌측. 그 호재는 하나, 2번 답. 공급 측 17쪽에 나오고 있다. 공급 17페이지. 자, 그 다음에 12번. 다음 부동산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 맞는 것. 자, 1번. 저점에서 정점에 이르는 기간은 짧다. 돈 버는 게 쉽다, 까먹는 게 쉽다. 버는 게 어렵다, 까먹는 게 어렵다. 버는 게 어렵죠. 그래서 긴데, 짧게 아니고 긴데 반해서 정점에서 저점 내려가서 내리막은 장기가 아니고 금방 단기다 이래야죠. 틀렸습니다. 2번. 모든 부동산이 안정시장이 존재할 수 있다. 뭐가 틀렸다? 모든. 안정시장은 보통 역세권에 있는 소형 점포, 여기 옆에 있는 김밥집, 떡볶이집, 불황 안 탄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아니다. 자, 3번. 거미지 모형의 안정 수렴 조건은 수요 곡선 기울기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 절대값보다 작을 때 나타난다. 곰이 아니고 여우니까 여우를 찾으면 되죠. 맞습니다. 완만할 때, 완만하면 가파르면 기울기 절대가 크고 완만하면 기울기 절대값이 밑분분의 높이 이게 적죠. 탄력적이다. 3번이 맞다. 4번. 거미지 모형은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이나 공업용 부동산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약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은 돈 보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가격 이거 보고 그대로 움직입니다. 주거용은 꼭 돈이 문제가 아니더라 이 말이지. (5번) 하향시장의 국면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하향시장 내리막이니까 매수자, 매도자가 많죠. 그 매수자 중심 시장이다 이렇게 해야지. 매도자 X 틀렸습니다. 자, 우리 경기 변동에서도 한 문제 매년 나오다시피 한다. 24페이지 요약집만 잘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13번. 다음은 화폐시장 가치에 대한 설명 틀린 거. 1번에 미상한 대출 잔액 계산할 때는 연현이 맞죠? 연금평가계수. 매년 연금씩 갚는 돈. 원리금 균등성하는 조건이다. 내가 20년간 차입했었는데 4년 지나고 나서 수령금리 저리 대출 상품이 나오면 저리 차입하여 고리 상환해버립니다. 그러면 미상한 잔액을 구해야 되는데 미상한 잔액은
연금식 갚는, 이 연금은 매달 갚는 돈은 알고, 그놈들의 현재 가치 구하면 요게 바로 미상환 잔액이 되니까 연현이 곱하면 나온다 이랬죠. 그 다음 2번 1억 원을 상환할 때 이걸 위해서 N년 동안 매 기간마다 상환해야 할 금액을 구하는 계수는 저당상수다. 집 저당자표가 1억을 빌렸습니다. 여기다가 저당상수를 곱하면 저당차입 1억은 알고 상수를 곱하면 상수, 즉 원리금 균등 금액이 나옵니다. 맞는 말이지. N년 후에 1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매년 불입할 금액 구하는 계수는 감채경계수다. 자, N년 후에 미래가치 감채액은 알고 기금, 연금, 적금 불입액 구하고 싶다. 맞는 말이죠. 그 다음 4번 연금 미래계수 역수는 감채경계수다. 연미의 역수는 셋째 달 감채경계수다. 맞습니다. 5번 매년 100만 원씩 받게 될 연금을 이자율로 계속 적립했을 때 N년 후에 찾게 될 금액은 구하는 계수는 연금 현가계수다. 이거 미래가치 찾는 거죠. 연금은 알고 미래가치 찾는 거니까 연미지, 연미. 연금의 미래가치. 틀렸다. 그 합배시험 같이 계수 구할 때 암기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뜻을 그대로, 용어 뜻을 그대로 집어넣어서 연미 등 찾으면 되니까. 14번 다음 같은 10억 원 주택을 구입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한다 가정 A, B 지분 수익률 각각 구하세요. A, B 지분 수익률. 자, A는 10억짜리 주택, 부채는 없고 자기 자본만 갖고 투자했네요. 그럼 번 돈은 얼마다? 순영 소득이 1억인데 주택 가격 상승이 5천이네요. 그럼 1억 5천이지, 1억 5천. 그러면 부채가 없으니까 약속된 원리금 줄 거 없고 전부 다 내 돈이다. 자기 지분 10억 투자해서 1억 5천 벌었으니까 15%겠지. 그 다음 B는 10억짜리 은행 가서 6억을 땡겼네요. 그리고 자기 돈 4억. 이자는 몇 프로? 5%. 그러면 1억 5천 벌어가지고 약속된 원리금 5, 6, 30. 3천만 원 주고 나면 1억 2천 내 거. 4억 투자해서 1억 2천 생겼으니까 4, 3, 12. 30%나 벌었네, 그죠? 그러면 A가 잘했다, B가 잘했다. B는 타인 자본으로 지분 수익률 크다. 플러스 레버리지. 부동산이나 사업이나 저렴한 타인 자본 쓰지 않고는 부자 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뱀이다 했지만 몸보신 데는 맛있는 뱀이 되면 큰 돈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다음에 자료를 활용해서 투자 요구 수익률을 구하세요. 요구 수익률. 시장에서 국공채 이자율은 무이익률이죠. 리스크 프리 이렇게도 많이 출제하고 무이익률, 순수이율 간평론에서는 그렇게 나오기도 하죠. 같은 뜻이다.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 합치면 되는데 리스크 프리미엄은 위험 회피니까 플러스이고
황금성이 불리한 점에서 발생하는 위험 프리미엄 7%이고 임대 등 수입 증가에 따른 현금흐름 예상 성장률이 2%다. 자, 그 임대 수입 증가 예상 성장률은 좋은 거죠, 좋은 거? 좋은 거는 리스크를 줄입니다. 안 좋은 거 7%, 빼기 좋은 거 2%, 이렇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9%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 감정평가론 할 때 조성법, 요소구성법 거기서도 이걸 한번 봤습니다. 좋은 거는 리스크를 줄이니까 리스크 프리미엄을 줄이는 겁니다. 자, 16번 지역지구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우리 이미 공부에서 많이 했으니까 우리 이 지역 용도 지역은 몇 군데? 도, 관, 농, 자 네 군데. 지구는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겠죠. 방화지구, 방대지구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이거는 지구는 중첩될 수 있다 없다. 2중, 3중, 4중 마음대로 중첩될 수 있죠. 또 용도지역과 지구는 당연히 용도지역 위에 얹혀 있는 게 지구니까 당연히 중첩됩니다. 그거 이제 학교는 시험 나온다. 중첩된다. 지구들끼리는 중첩 안 된다. 그렇죠? 자, 1번 지역지구제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토지를 분리해서 부의 외복가를 제거하거나 감소시켜서 사회적 자원 배분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맞는 말이죠? 부의 외복가를 제거 또는 감소, 이게 원래 그 개념이고, 그래서 법적으로 용도, 지역, 지구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죠. 그 다음 2번 지역지구제 문제가 되는 사후 독점이 아니라 사전 독점이다. 맞는 말이지? 사전적 독점자는 초과 이윤을 먹고 갈 수가 있으니까 사후 독점은 정상이다. 정상. 그러니까 누구는 초과 이윤 먹고 누구는 초과 이윤 먹지 못한다. 그래서 공법이 공평한 게 장점을 얻으려 했는데 불공평한 처사가 생기더라 이 말이지. 3번 지역지구제 실시는 생산요소 가격이 일정 비용 불변이면 원래 주택 가치 수준에서 그 지역 주택 공급량은 불변이 아니고 공급량은 증가하는데, 이거 불변이다 하려면 우리 상향료가 하향료가 있죠. 거기서 1억에 100채를 팔고 1억짜리 100채를 지으면 불변이 됩니다. 그 말고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증가입니다. 증가. 공급이 증가하되 증가 똑같은 비용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게 비용 불변이고, 전보다 돈 많이 들어가는 게 비용 증가되는 거죠. 증가한다. 자, 요 혹시라도 이제 확인해 보시려면 꼭 우리 43페이지 간단하게 한번 요약적으로 확인해 보시고. 4번 지역주거제 실시는 주택 건설의 비용 증가 산업이라면 장기적으로 주택 가치는 원래보다 높고 공급도 증가한다. 이걸로 확인됐죠. 전에는 1억 던데 이제 1억 2천 들면 공급량은 증가하지만 덜 증가하겠지. 원가 상승이니까 1억 2천 받아야 합니다. 가격 상승. 자, 5번 지역지구제 실시와 아울러 주택의 신축을 제한한다면 장기적으로 다른 경쟁지역에 존재하는 주택 가치는 변화는 없게 된다. 이 지역의 공급 증가는 막아놨지만 다른 지역의 경쟁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장권입니다. 하나의 마켓이라. 경쟁 하나의 마켓 공급이 증가하면 다시 공급 증가하면 가격이 떨어져서 원래 가치로 오는 거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씀. 자, 17번. 다음
임대료 보조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임대료 보조는 친시장이다, 반시장이다. 친시장. 시장을 웃게 만들어준다. 이게 좋은 거죠. 틀린 걸 찾아라. 자, 1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저소득층 효용 증대 좋습니다. 저가 임대주택 양이 증가 좋습니다. 시장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 시장 기능을 통해서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므로 정부의 간접 시장 개입이다. 직접은 아니고 간접이 맞죠. 그 다음에 3번. 가격 보조로서 주택 바우처 제도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지 주거급여법이라든지 이런 데서 대표로 서울에 주택 바우처 시행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소비자 보조 중에서 가격 보조보다 소득 보조가 상대적으로 소비자 효용 측면에서는 우월하다. 가격은 상품권 주는 거고 소득은 현금 주는 거죠. 현금 받는 게 만족도 측면에서는 더 좋다 했습니다. 그 다음 5번. 생산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보다 임차인 주거지 선택 자유보장 장점 땡 틀렸죠. 바깥치기 해야 되지. 임차인에게 줘야 임차하고 싶은 곳에 주거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다. 자, 44페이지 우리 시험에도 출제가 잘 되고 있다. 18번 주택, 여가, 가정. 우리 여가 가정 나오면 상향여가, 하향여가 이렇게 했습니다. 여가가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것 1번 괄호 속은 일반적 가정이니까 안 읽어도 된다. 자, 1. 여가 과정이란 주택이 소득 계층에 따라 상하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주택 여가를 하면 주로 하향여가입니까? 상향여가입니까? 하향여가지. 그래서 땡 틀렸다. 자, 우리 29쪽에 나오지만 2번 고소득층이 사용하던 기존 주택이 저소득층 사용으로 전환되는 것을 하향여가라 한다. 맞는 말이죠. 10년, 20년, 30년 전 고소득 동네가 중고주택을 저소득층이 소득 증가, 인구 증가 등으로 침입, 천의, 계승해서 하향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저가주택의 신축을 금지하는 경우 저가주택 수요가 증가하여 하향여가 발생한다. 맞습니다. 침입, 천의, 계승한다. 하향여가 발생하면 전체적인 저급주택량은 원래 수보다 많아지고 그만큼 고급주택 양이 부족해지면 그럼 고급주택 이 사람들은 집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옛날 달동네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사업하면 또 신도시 나오면 근로 침입, 천의, 새집사가 들어가는 상향여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습니다. 5번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 2. 이때 이 보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사업 공법적 용어로 빌면 그런 정도입니다. 그 보수입니다. 보수. 계량비보다 크다면 주택 상승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신축해야지. 신축. 주로 상향여가 발생합니다. 새 집은 상향여가다 이렇게 했지. 맞습니다. 자, 19쪽에 다음은 민간금융기관과 은행과 대표로 그 다음에 CD 연동 지금은 우리 CD보다 코픽스를 했죠. 코픽스 기준금리 연동 주담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보험자료론 대출 조건이다. 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틀린 거. 앞에 은행은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고 뒤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험자료론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 그 두 개 비교입니다. 1번 보험자료론의 경우
월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간이 지날수록 커진다. 자, 우리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는 만기가 점점 지남에 따라서 원금 상환액이 점점 커지죠. 이자는 점점 줄어들지만 돈을 갚아 나가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모든 대출 조건이 같고 단지 금리 변동 여부 조건만 다른 경우 대출 초기는 코픽스 연동 주담대 대출 금리보다 보험자리 론의 대출 금리보다 낮은 편이다. 보험자리 론은 원리금을 변동 상환하기 때문에 매월 갚는 돈이 더 큽니다. 변동금리는 이자 지급하고 만기 일시 원금 상환하기 때문에 매월 지급하는 건 적죠. 만기는 깨면 안 되지만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오랫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차입자는 코픽스 연동 주담대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할 것이다. 오랫동안 금리가 계속 상승해서 한대요. 그럼 고정금리를 빌려야지 변동금리를 빌리면 안 되지. 맞는 말이지. 4번 코픽스 연동 주담대 차입자는 보험자료는 차입자 비해서 금리 변동 위험이 낮은 편이다. 땡. 틀리죠. 변동금리 차입하면 금리 변동이 높다 해야지. 일단 고정금리, 변동금리 두 개만 빠른 속도로 비교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들이 변동 고정금리 간단한 그림으로 수평선, 변동선 두 개 놓고 빠른 속도로 찍어내 버리면 되죠. 5번 통상적으로 코픽스 연동 주담대가 월 상환액이 보험자리론의 월 상환액보다 작은 편이다. 변동금리는 이자만 주니까 보험자료는 원리금 줘야 되니까 더 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실무상도 중요한 거죠. 일단 무주택자가 집 살 때, 한 채 있는 사람이 집 살 때는 한국주택금융사에 노크를 해야 된다. 자, 20번. 다음은 저당상환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찍어라. 자, 1번. 원금 균등상환은 체감상환이죠.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초기 상환액이 크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차입자가 대출액을 중도상환할 경우 원금 균등 체감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보다 대출 잔액이 적게 남아있다. 미리 많이 갚았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3번 원리금 균등상환 방식은 원금 균등 체감상환 방식에 비하여 초기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그렇지, 그렇지. 적게 갚았으니까 이자는 많이 줘야지. 그 다음에 4번 가격 수준 조정 저당은 우리 시험 거의 안 나옵니다만 예상 인플레에 따라 저당 잔액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으로서 매년 적용되는 이자율은 인플레가 전혀 없다 가정했을 때 발생하는 것은 실질 이자율이지. 명목 틀렸죠. 명목은 눈에 보이는 이자니까 인플레 있으면 더 높게 받고 디플레 있으면 낮게 받고 변동하는 겁니다. 그럼 변동하면 안 되고 실질이자로만 받고 실질이자로만 받고 그러면 인플레 나타나면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는데 실질금리가 낮으니까 가격 조정 원금을 높이는 거죠. 빌린 원금 차입금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 실무상 사채시장이라든지 일부 존재합니다만 별로. 자, 그 다음 5번 원금 균등상환 체감상환의 경우 만기의 절반이 지나면 원금의 절반을 상환하게 된다. 맞습니까? 자, 원금 균등입니다. 원금 균등. 내가 1억을 빌렸는데 10년간 빌렸대요. 매년 원금 균등 상환하면 1,000만 원씩이겠지. 1,000만 원씩.
그러면 이제 5년 지나면 5천만 원 상환했지. 반 넘어가면 원금 반이 넘어갑니다. 상환이. 맞습니다. 그래서 빠른 속도로 혹시 그냥 긴가민가 잘 생각한다면 애를 머릿속에 반짝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68페이지 금융론에 나오고 있다. 지문이 실제 시험보다 약간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실제 시험 가면 좀 빨라집니다. 자, 21번. 다음 중 포트폴리오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맞는 거. 자, 1번. 부동산 투자 위험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전자를 비체계, 땡, 체계고. 후자를 체계, 비체계다. 자, 우리 위험은 총위험, 리스크가 워낙 중요하니까 총위험을 다시 체계 위험, 비체계 위험 이렇게 나누죠. 체계는 이걸 다시 마켓에서 모든 부동산의 시장에서 다 영향을 받는 위험, 시장 위험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체계적 위험이라고도 하고 모든 부동산에 다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다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피할 수 없는 회피 불능, 분산 불능, 요구 수익률에서 감수해야 될 위험이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표현하기도 하죠. 비체계 위험은 개별 고유 A 부동산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소송이라든지 관리 문제라든지 감수할 수 있는 위험, 없앨 수 있다. 오는 감수, 끌어안고 가야 할 위험이다. 체계 위험. 그 다음 2번 최선의 포트폴리오 선택한다는 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체계적 위험을 체계적 위험은 제거할 수 없다니까, 그지? 끌어안고 가야 할 위험이다. 시장 전체 리스크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투자 대안별 수익률 변동이 상이한 추세로 보일 것으로 예측되는 부동산,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상위 수익률이 아이스크림 군밤처럼 아이스크림 빙산 말고 아이스크림 군밤처럼 서로 상이하게 다른 방향으로 차이나게 움직이는 것이 상관계수 마이너스인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것이 유사하게 아이스크림 빙설처럼 유사하게 움직이는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상관계수가 플러스인 것보다 분산 효과가 훨씬 높죠. 좋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최적 포트폴리오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교차하면 안 되고 접하는 점이랬지. EF 소나타 효율적 프론티어 효율적이니까 좋은 거지. 시장 상품, 객관적 상품 비교해서 제일 좋은 것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격적인 사람 무차별 곡선 접점, 보수인 사람 무차별 곡선 접점. 요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이다. 이렇게 해야지. 최적 포트폴리오. 자기는 항상 최적으로 산다고 살아가고 계시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다 최적입니까? 최적 아닐 때도 있습니까? 최적 아닐 때가 많이 나타나죠. 그래서 투자자한테 막대한 자금에 대한 컨설팅, 올바로 선택하는 컨설팅,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지. 자, 5번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위험하에 최고 수익률 나타내는 포트폴리오 집합 연결한 곳이다. 무차별 곡선이 아니고 효율적 전선이네. EF 소나타. 틀렸다. 자, 이 부분도 64페이지 투자 직접 관련된 내용입니다.